군의 사건, 사고와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로 체험 훈련을 받던 공수 특전단 하사 2명이 숨진 사건이 벌어졌고요. 만취 추태를 벌인 신현돈 1군 사령관은 전역 조처됐습니다. 군이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군을 지켜보며 마음을 졸여야 하는 처지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건, 사고와 추문이 이어지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간부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폐쇄적이고 낙후한 병영문화, 상명하복의 군 특성까지 아무튼 변화의 동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만드는 등 나름대로 개혁을 시도하는 군이지만은 국민의 눈길은 차갑기만 합니다. 근본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9월 4일 목요일 정승조의 뉴스트라다무스 시작합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정가 소식 살펴보죠. 여의도 리포트입니다. 김효진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어제 새누리당 송강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국회가 본격적인 공전 모드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은 그 분위기 먼저 전해주시겠습니까? 국회 일정은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이 여야 모두 민생을 명분으로 제각각 외부 일정을 소화하는데 바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 새누리당 일정은 이 전북 무주 태권도원 개원식 참석밖에 없고요. 새정치민주연합도 이 고리 원전 현장 시찰 말고 이 현안과 관련된 유의미한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 국회 일정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여야의 공식 또는 비공식 접촉도 예정된 바가 없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하고 새정치연합 사이에 이 원내대표 간 접촉 같은 특별법 논의를 위한 접촉 계획은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입장이야 줄곧 변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새정치연합의 경우에 오전에 한정혜 대변인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등과의 만남 일정은 현재까지는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추석 전에는 뭔가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야 워낙 강경한 입장으로 계속 버텨오고 있기 때문에 더 말을 할 필요는 없겠고요. 새정치연합도 추석 전에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에 관해서는 사실상 기대를 접은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궁금한 게 여야는 지금 대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 건가거든요. 네.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좀 교착에 빠진 틈을 타서 여야 모두 이른바 진짜 민생법안 또는 가짜 민생법안 논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규제개혁 회의에서 경제회복 골든타임이란 언급을 하기가 무섭게 경제회복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이 정책 홍보물을 만들어서 국회에 뿌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골든타임이란 말이 세월호 참사가 대참사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많이 쓰였는데 이런 용어를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화 요구나 특별법 논의는 외면하면서 함부로 구사하는 게 조금 안 좋아 보입니다. 아무튼 새누리당이 냈다는 정책 홍보물의 캐치프레이즈는 청년 일자리 35만 개, 소상공인 지원금 2조 원, 외국인 환자 6만 명 유치, 새누리당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라는 문구입니다. 예전에 G20 정상회담 때 우리 정부 일각에서 경제 효과가 무려 450조 원이라는 홍보를 한 일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캐치프레이즈를 보면서 그때 그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다시 그 민생법안 얘기하면서 경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군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을지로위원회 활동이 눈에 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응원 좀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새정치연합의 우원식 의원, 은수미 의원 등이 소속된 을지로위원회, 국민라디오 청취자들은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번 주에 거의 매일 정론관을 찾아서 정책 브리핑을 하고 홈플러스 노동자들 같은 노동 사각지대에 처한 그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오전에도 정론관 찾아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장관 회의와 관련해서인데 꼭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표 규제 완화의 이면에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을지로위원회의 오늘 총평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을지로위원회가 지적한 사항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일단 박 대통령의 노동규제 개혁 목소리와 달리 현 정부 들어서 기업의 체불 임금액이 점점 늘어서 현재 7,827억 원 규모로 작년보다 10%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예.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정규직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아가고 있는 현실 또한 지적을 해야 되겠고요. 예. 그 박근혜표 규제 완화 이면에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만들어가야 할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 을지로위원회 총평이 있었는데, 네. 근데 나아가서 을지로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2기의 경제정책을 두고 카지노노믹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카지노노믹스. 의역하자면 도박경제라는 뜻입니다. 예. 카지노를 허가하고 호화크를 이게 하는 한편 부채를 늘려줄 테니까 집을 사라고 하는 점, 그리고 대기업이나 상대적 부유층의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고 하는 점, 특히 이 노동자들 노후 생활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을 증권시장에 몰아넣는 퇴직연금제도 개편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라고 유도하는 점 등을 배경으로 그런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예. 을지로위원회가 지적한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새누리당은 앞서 말씀드린 정책 홍보 자료를 통해서 약 9,000명의 일자리 창출, 크루즈 관광객 직접 소비 1조 4천억 원, 5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선전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민생 경제, 민생 이런 법안들,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제 좀 돌아본다고 하는데 정작 이렇게 정책을 내놓은 걸 보면은 민생은 조금 이렇게 바깥으로 밀린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네. 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복지국가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지향점이 어디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에 참고할 만한 유의미한 조사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죠. 국민대통합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지난달에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예. 질문은 이랬습니다. 20에서 30년 후 희망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39.8%, 그러니까 10명 중 4명 꼴이죠. 예. 이 정도의 응답자들이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소득 분배가 공평하고 빈부격차가 별로 없는 복지국가를 꼽았다는 겁니다. 예. 연령을 막론하고 그런 대답이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가에 대한 선호 비율은 연령뿐만이 아니라 이 성별, 학력, 소득 수준 등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계층에서 30-40%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이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지역 응답자의 복지국가 선호 비율이 46%로 가장 높았고요. 조금 의외인 건 서울하고 광주 전라의 복지국가 응답률이 각각 35%, 38%로 가장 낮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서울은 일상을 꾸려가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경쟁 도시이다 보니까 이 미래상에 대한 고민 자체가 조금 미약했던 거 아닌가. 예. 그리고 또 광주 전라, 즉 호남의 경우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역사적 과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한이나 고민 같은 게 아직 좀 더 크게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돈 많은 부자 나라 뽑은 사람들은 얼마나 됐습니까? 예상외로 얼마 안 됩니다. 예. 10명 가운데 불과 1명 꼴인 11%의 응답자만이 세계 5위 이내의 경제대국, 이걸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예. 그나마도 이런 대답을 한 사람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많았던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진보 성향 응답자보다는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이런 대답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정치 성향이 좀 보수적인 60대 이상 남성들이 주로 경제 대국으로의 지향이 강했던 셈입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진행한 조사라고 하니까 대통령 또한 눈여겨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재보선 때 보수정당 후보로는 26년 만에 호남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의원의 행보가 눈에 띈다고요? 네. 정파를 떠나서요. 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지역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정현 의원의 행보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오늘 아침 새누리당 회의 때 이정현 의원이 했던 말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역 인재들이 많은 소외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이유로 들어서, 그러니까 호남 출신인 거를 이유로 들어서 불리하게 만들거나 배제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 없이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가가 돼서 발탁하는 인사를 해주시기를 일부러 공개석상에서 간곡히 말씀드린다. 워낙 지역민들의 요구가 컸고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중간 그룹에 대한 탕평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런 겁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저 개개인이 이정현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떠나서 이 보수정당의 유일한 호남 의원으로서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평가할 만한 일이라는 시각이 큽니다. 예.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 직후에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많이들 기억 못하실 텐데 만약 보직, 승진 인사에서 호남 편중이나 편파를 유달리 하는 장관이나 국영기업체 사장 이름이 제 귀에 들어오면 보좌진을 총동원해서 조사할 것이다. 그 사람이 물러날 때까지 싸우겠다. 예. 글쎄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말이 그저 정치적 수사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돌파력이나 기백을 보여주는 선수가 야당 입장에서는 참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야당이 이정현 의원이 이번에 가져간 전남 순천 곡성 되찾아오기가 쉬울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진보 진영에서 이정현이라는 인물을 재조명하는 목소리도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도 괜한 일은 아닐 겁니다. 한겨레 김의겸 논설위원이 지난달에 이정현과 486이라는 칼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구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 이정현이 지리적인 호남의 자식이라면 새정치연합 운동권 출신 의원들은 정신적인 광주의 아들이다. 이정현이 민정당에 들어가던 85년에 어느 의원은 폭탄 재료를 사러 청계천을 누볐단다. 중동의 테러리스트처럼 차에 폭탄을 가득 싣고 학살자 정권의 돌진에 들어갈 생각이었다. 그로서는 이정현과 비교당하는 것 자체가 모욕일 것이다. 하지만 386이 486을 지나 586으로 접어들었건만 무얼 남겼는지 기억이 희미하다. 찬란했던 숭고함은 어디 가고 따분한 무능으로 허벅지 살만 붙었다. 이정현의 반만 공부했더라도 지금 누구 하나쯤은 정책통이라는 소리를 들을 법하건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예. 어떻게 새누리당 인사를 칭찬하고 두둔하느냐 이렇게 따질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주목은 곧 민주진보 진영 내부 성찰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정치 분석이 탁월하기로 소문난 한겨레 이 성한용 선임 기자의 오늘 아침 한겨레 일면 기사 제목 양심 없는 정권 무능한 야당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 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9월 4일 목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급증하는 복지비용 분담을 요구한 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방만 지방재정운영감사 등 강력 대응을 경고하자 일선 지자체장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순천시장인 조충훈 전국시장 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은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복지 비용이 2008년에 22조였다면 올해 40조 원이 필요하다. 2배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7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반년 동안 7천억 원의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 그럼 1년에 1조 4천억 원의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 또한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조 3천억 원 정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때문에 지자체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불통을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저께 전국 226개 시장 군수구청장들의 전부 한 분 한 분의 뜻을 모아서 발표를 한 내용도 일방적으로 뭐 투쟁을 한다든가 무슨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던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복지 문제는 전 국민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 저희들도 중앙정부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지자체가 수입 구조는 점점 줄어들고 지출 구조는 늘어나고 복지는 후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다 보면 지자체가 파산의 위험이 온다. 이런 구조를 정부가 직시해서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될 때다라고 하는 호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말해서 이번에 기초연금이라든가 영유아 보육 문제도 이런 거 할 때에는 그러면 100% 정부가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지자체가 도와줘야 하는 것 같으면 저희 지자체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고 상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지금 곧 저희들이 지자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대책을 상의하자는 논의의 구조나 논의의 어떤 장이 마련되지 않는 자에서 답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뜻을 전달한 것입니다. 여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 목소리로 복지 디폴트 임박을 경고하고 나선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 방침과 관련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3조 정도를 거둘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대해서 정부가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한 건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을 해서 담뱃값 인상은 양면 작전으로 한쪽에서는 가격을 올려서 금연을 유도하고 다른 한편은 거두어진 돈을 건강 증진에 투자를 해서 금연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그 담뱃값에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예.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 복지부가 주장하는 금연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맞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금연의 방법, 금연을 하도록 하는 방법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심리적인 압력을 주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금연 문구라든가 그림 이런 거죠. 그다음에 사회적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연구역을 설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경제적인 압력을 주는 건데 그게 가격을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가격 인상이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그거는 공인돼 있는 거니까 그건 복지부의 말이 맞고요. 예. 그런데 이제 다른 한 측면에서 이 담뱃값 인상을 하면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이 모인다는 거죠. 일단 어제 나성린 의원의 말씀으로는 4,500원, 일테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대로 4,500원 정도가 되면은 2조 9천억 정도로 추가적인 세수가 마련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2조를 걷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두 배 이상으로 모으는 돈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한 3조 정도를 거둘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 부분 이제 든 것이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이제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 현재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면 2조 원을 거둬서요. 절반인 1조 원은 건강보험에다가 가져다 주고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1조 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한 절반 정도를 무슨 그 연구개발비다, 정부화 사업이다 이런 데 다 쓰고요. 예. 실제로 건강증진기금에 합당하게 쓰는 법적으로 합당하게 쓰는 돈은 89억 원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2조 원을 걷어서 89조 원을 건강증진에 쓰는 거예요.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뉴스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눈 딱 감고 규제개혁을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규제마저 완화하려 한다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우원식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관련해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마저 규제라고 부르고 없애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또 정부의 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려도 없는 초헌법 발상이라며 정부의 마구잡이식 규제 완화에 을지로위원회가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상무위원 회의에서 박 대통령을 비판했는데요. 심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화끈한 규제 완화 주문은 결국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초래되었고 그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현재의 국제적 움직임과도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마당에 시대에 역행하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정부 각 부처를 살펴보니까는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강조에 발맞춰 움직이는 모습인데 그 정부의 렌터카 규제개혁 입법 예고에 택시업계가 먼저 반발을 하고 있죠. 예, 렌터카 관련 규제개혁은 국토교통부의 중장기 과제였는데요. 국토부는 오늘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를 서둘러 입법 예고했고 예. 이에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렌터카 회사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현재는 장애인이나 외국인같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를 알선해주고 있는데 이를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예. 렌터카 이용자가 승합차, 흔히 봉고차라고 부르는 차량을 렌트할 경우 렌트카 업체가 차를 운전할 기사까지 소개해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예. 문제는 국토부가 통상 60일인 입법 예고 기간을 15일로 단축해서 택시업계와의 소통보다는 빠른 입법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택시업계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이 확대되면 전국에 300여 대 있는 7에서 9인승 대형 택시가 직접적 타격을 입게 되고 예. 주로 봉고차로 여러 명을 합승시켜 장거리 운행하는 이른바 나라시 같은 불법 영업이 더욱 성행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차량으로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정해 택시, 전세버스 등 기존 업계와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예. 7에서 9인승과 11에서 15인승, 물론 다르기는 합니다만 정부가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 규제개혁 입법 예고에 택시업계가 반발을 하고 있는데 또 이 택시업계 자체만의 입장일 수도 있고 이제 택시 운전을 하시는 기사분들의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날이 4월 16일입니다. 이 정부가 제2의 세월호 사고를 막기 위해서 매월 16일을 인명구조 훈련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안전행정부는 오늘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과도기 안전관리 계획의 일환으로 매월 16일을 인명구조 훈련의 날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는 16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인명구조 훈련의 날은 해양 사고에 대한 해경의 대응 역량 강화를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구동구조 훈련과 대규모 민관군 합동훈련을 진행합니다. 훈련 외에도 해상 안전을 위해 함정을 사고 다발 해역에 전진 배치해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등 각종 해양 사고를 대비하는 훈련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세월호 사고의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대책부터 내놓은 정부의 태도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물론 안전행정부의 의도는 해경의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넘기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할 것이 우려돼 훈련을 하겠다는 뜻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경기도 안산과 인천에서 세월호 관련 현수막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고요? 예,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세월호 관련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는 등 훼손한 혐의로 이모 씨 등 상인 3명과 주민 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 등 상인 3명은 지난달 26일 새벽 3시쯤 안산 문화광장 가로수에 설치돼 있던 현수막 24점을 떼어서 인근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55살 남호 씨는 지난달 23일 안산 단원구에 있는 한 주택 놀이터 가로수에 설치돼 있던 현수막 한 점을 라이터로 줄을 끊고 인근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이 씨 등을 붙잡았고요. 예, 이들은 경찰에게 세월호 추모 현수막 때문에 장사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서 현수막을 철거했다. 동네 주민이 우울하다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뗐다 등의 진술을 했습니다. 예. 서울시 교육청이 자립형 사립고 취소 대상으로 8개 학교를 지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재지정 취소 대상 자사고 명단을 밝혔습니다. 예.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8개 교입니다. 서울교육청은 14개 학교에 대한 운영 성과 종합평가 결과 이같이 8학교가 선정됐음을 밝혔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종합평가를 통해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한 8개 교에 대해서는 향후 청문과 교육부 협의를 거쳐 10월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해당 학교들의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면 2015학년도 입학 전형은 애초 계획대로 시행이 되지만 2016학년도부터는 일반고 전형으로 전형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8개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를 신청할 경우 곧바로 반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예. 양자 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조태투쟁과 교사시국 선언을 이끈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모두 기각이 됐군요. 예, 김 위원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검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주거, 직업관계 등에 비춰볼 때 달아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해 조태투쟁을 벌이고 세월호 참사 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검찰은 전교조를 거의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며 전교조가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으니 이참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검찰의 영장 청구 이유를 전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이 전교조 집행부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미국 법무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50만 달러를 추가로 몰수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펜실베니아주의 한 회사에 투자한 돈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억 원을 추가로 몰수했습니다. 예. 미 법무부는 펜실베니아주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몰수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전 씨의 차남 재용 씨 소유의 주택 매각 대금 72만여 달러도 몰수해서 몰수 금액이 총 120만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예. 하지만 전 씨의 며느리가 누구인지 펜실베니아주에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에 투자했는지는 자세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레슬리 콜드웰 법무부 형사국 차관보는 외국의 부패한 관리나 관리의 친척들이 미국의 금융체계를 자금도피처로 삼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는데요. 예. 몰수 자금은 미국 법원의 승인이 나게 되면 한국 정부로 반환될 예정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해 9월 부동산과 미술품 등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한국전력 고위 임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예,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국전력 고위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돈을 받고 특정인을 채용해준 혐의로 55살 현모 씨를 구속하고 돈을 준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씨는 지난 2011년 한전 공개 채용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고 직원의 조카를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현 씨는 또 승진과 보직 변경 대가로 직원 6명으로부터 2,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현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유흥주점에서 승진한 직원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있다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 점검단에 적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국제 해커 집단이죠. 어나니머스를 사칭한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기소가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를 사칭해 사이버 공격을 하겠다며 정부를 협박한 혐의로 대학생 우모 씨와 고등학생 강모 군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중학생 배모 군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등의 명령을 받도록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고요.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주범은 기소 중지했습니다. 예. 우 씨 등은 지난 3월 어나니머스를 사칭해 대한민국 정부를 4월 14일에 사이버 공격하겠다는 동영상을 유튜브 사이트에 올리고 청와대 등 5곳을 공격하겠다는 글을 또 다른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검찰 조사 결과 우 씨 등은 SNS 채팅을 통해 만났고 동영상 제작과 협박, 영문 작성 등 이를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주범의 경우는 필리핀에서 7차례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에 침입하려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예. 우 씨 등은 자신의 공격 예고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정부도 예의주시하겠다고 나서자 공격 계획을 철회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경제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소득은 계속 줄고 있는 반면에 법인소득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총소득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의 감소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보다 2배 높은 반면에 법인소득 비중은 증가 속도가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1995년 70.6%에서 2012년 62.3%로 8.3%포인트가 감소한 반면에 같은 기간 OECD 국가평균보다는 2배 정도 더 준 겁니다. 예. 반면에 GNI 대비 법인소득 비중은 1995년 16.6%에서 2012년 23.3%로 6.7%포인트가 늘어나 OECD 국가 증가폭에 비해 4배 이상 높았습니다. 가계소득은 8.3%가 줄었고 법인소득은 6.7%가 는 건데요. 예. 물론 이 통계 하나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가계소득과 법인소득의 감소량과 증가량이 비슷한 걸 보면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 그 증가의 원인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석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지만은 세월호 특별법 돌파구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전국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슈 분석 시간인데요. 오늘은 용인대 최창렬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그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해서 이제 찬성이 73표고 반대가 118표로 부결이 됐습니다. 예,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야가 지금 완전히 공범의식을 가지고 예. 국민들을 전 우롱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그랬고, 예. 새정치원 앞두고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 22일 날 국회를 열었었잖아요. 예. 새정치연합이 이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던 건데, 그래서 그때 새정치연합이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찬성 73표, 그리고 반대 118표, 예. 무효 24표, 기권 8표, 이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가결이 됐단 말이에요. 반대가 됐단 말이죠. 예. 체포동의안 처리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더라도 여야 의원들이 이해가 걸린 일에 대해서는 똘똘 뭉쳐서 자신들이 어떤 이기적인 그런 정책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야말로 후한무치의 활용점정이다라고 저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예.
그들의 특권 의식이 그대로 발현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이 구속력 있는 당론 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의원들에게 자유투표를 좀 맡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그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유투표 방침을 두고도 뭐 체포동의안 부결을 방조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전혀 일단 의원 개개인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유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론을 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당의 정강 정책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정당의 목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사안은 세월호 협상 국면이 꼬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이른바 관피아 문제, 철피아 문제 이런 것들이 국민적인 어떤 쟁점으로 등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그냥 당론을 정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여론도 불체포 특권의 그 방패 뒤에 숨으면 안 된다는 것이 여론이고요. 또 여야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도 야당도 모두 다 자유투표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체가 암묵적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방조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새누리당은 뭐 암묵적으로 표 단속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죠. 이 비난에서 이 비판에서 저는 새정치연합도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또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표결 전에 그때 이제 송강호 의원이 충청지역 출신 의원인데 충청지역 의원들과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뭔가 이게 지금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한다. 그리고 의원이 지금 송강호 의원이 자진 출석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법리적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분위기가 조금 기류가 바뀌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시 겉으로는 얘기 못하지만 뭔가 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반대한 그런 거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표결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분석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요 새누리당이 122명, 새정치연합이 96명, 정의당 5명, 5명이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찬성인 73표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정의당은 당론으로 정했어요. 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찬성 73표 중에서 5표 때문에 68표잖아요. 68명이 모두 새누리당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그럴 리도 없겠지만 가정해도 54명은 반대한 거예요. 새누리당이. 왜냐하면 122명이 참석을 했고 6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54명이 반대한 거고 또 반대로 새정치연합의 경우도 만약에 68명 전원이 모두 새정치연합이었다고 치고 그럴 리도 없겠으나 그러면 28명이 이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이런 계산이 사실 뭐 기명투표가 아니고 무기명투표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죠. 아무래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더 많이 반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새누리당이 더 많이 이제 그 표결에 참석한 것도 있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54명이 더 많이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더 비판받아야 되고 새정치연합이 덜 비판받아야 되고 이런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군요. 이 상황은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은 전 똑같은 무게를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무효표를 두고도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송 의원이 검찰 가서 조사를 받겠다는데 강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일부 의원들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누리당도 의원총회에서 아마 그런 이제 논리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원래 구속이라는 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이 체포동의안은 구속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발부하지 않을 것인가 다시 말해 영장 실질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 출두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체포동의안이에요. 그래서 일단 모든 국민들은 가서 실질심사를 받거든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논리는 맞지 않는 거예요. 누가 구속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구속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본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라는 특권이 있어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지만 가서 이제 그 실질심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새정치연합이 됐건 새누리당이 됐건 의원이 가서 직접 받겠다는데 왜 자꾸 이렇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느냐라는 논리는 맞지가 않아요. 아무튼 이제 체포동의안이 이렇게 부결되고 나서 송강호 의원은 서둘러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상황인데 뭐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들이 일단 국민을 좀 어려워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대체로 지금 이런 식의 그 특권 뒤에 숨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의 여론이 쏟아질 줄 알 겁니다, 막 의원들이. 예. 그리고 여야 막론하고 국회 혁신 그리고 기득권 내려놓기,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항상 부채포 특권을 어떻게든 손봐야 된다는 것은 그런 합의가 좀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세월호 국면에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송강호 의원의 이른바 철피하거든요, 이게. 철도 부품업체의 그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니까 국민들이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요,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건 표리부동한 것이고, 의원들이, 여야 의원들의 공범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뭐 눈물겨운 동업자의식이다 이런 표현도 했던데, 그런 표현이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각 당의 반응을 보니까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일단은 새누리당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의당은 일단 또 새누리당과 민주연합 싸잡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에서는 일단은 새누리당 의원들 전부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나온 표수에는 미달을 했다면서 일방적인 비난에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비난을 좀 무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은 다 그 아전인수격 해석들이에요. 예.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이런 결과가 나오면 적어도 원론적으로라도요,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앞으로 지금 부채포 특권을 어떻게든 기존에 나왔던 논의대로 어떤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상대방 당을 지금 비난하기 바빠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비난을 감수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제 일성이 모든 당이 다 이렇게 상대방 당을 욕하고 지금 비난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여야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예요. 이럴 때 뭔가 야당이 정말 이거 우리 야당으로서 면목이 없다라는 그런 성명을 내야죠. 예. 똑같이 지금 새누리당 비난해봐야 국민들한테 그건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 그 새정치연합 자신들의 얘기예요. 새누리당을 비난하기 앞서 야당이 이럴 때 뭔가 야당이 여당과 차별화된 진면목을 보여야 되는데, 이건 야당이라고 조금도 이건 비판해서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군요. 네. 아무튼 국민들은 정치권을 보면은 이제 답답하게 그지없고 또 식물국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추석 민심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추석 민심이라는 게 아마 이 방탄국회에 대한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야말로 송강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금 모든 의원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찬성을 또 73명이나 했으니까 이제 국회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역대 국회상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게 19번밖에 없어요. 예. 56번 제출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번 사안뿐만이 아니라 철피야, 해피야,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학교에서 학피야란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저는 국회의원들 국피야 같아요. 국피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 민심도 여전히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질 것 같고, 예. 세월호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이제 지지 성향에 따라 다르겠으나, 아무튼 국회가 5월 이후에 한 건의 법안도 처리를 못한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딱 이해가 일치해가지고 특권 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비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예. 그리고 이제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조차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되게 답답해서 그런지 계속 이런 기대는 갖게 됩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합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태는 아마 합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유가족들은 어쨌든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달라는 입장이고, 여당과 청와대 입장, 여권의 입장은 수사권, 기소권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고 일관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평행선을 긋는 상황 속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지 2차 협상 때, 여야 2차 협상 때 나왔던 게 있잖아요. 유가족과 야당이 동의하는 특검 추천위원을 여당이 추천하는. 그래서 이제 그 안이 이제 유가족들에 의해서 거부된 건데, 그것과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요. 유가족들이 특검 추천위원을 제시를 하고, 여당에. 그래서 여당이 그 위원 중에서 유가족이 제시한 위원 중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은 특검법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유가족들의 뜻이 반영된 이런 묘책은 좀 할 수가 있는데, 예. 현재 그게 사실은 유가족과 새누리당의 3차 협상 전에 나왔던 보도였어요, 사실은. 예. 근데 그것을 여당이 부인했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여야의 2차 협상 안 이상으로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현재 공식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합의 도출하기가 어려운데,
추석을 일단 지나고 뭐 추석 전까지 합의하기는 뭐 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추석이 지난 다음에 여론과 민심의 향배를 봐서 어떤 그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한테도 엄청난 역풍이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현 단계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규제개혁 장관회의 또 오늘 에너지 전력시장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대통령께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말은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요. 예. 너무나 많은 규제들이 국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난 3월에 1차 규제개혁 회의하고 이제 어제 한 거죠. 이런 것들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 단지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게 하나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규제라는 것은 우리가 규제 완화라고 그러지 않고 규제 개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규제를 강화할 건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할 건 완화하는 규제 개혁이에요. 무조건 규제 완화가 아닌데 너무 국민들 눈에 이게 규제 완화로만 비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규제를 완화하면 그 규제 완화된 규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또 규제가 나올 수가 있는 게 이게 속성이고 본질이거든요. 이른바 규제의 풍선 효과 같은 건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배려라든지 그런 그 고려가 너무 배제돼 있으면은 또 다른 규제를 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지금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은 좀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규제 개혁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규제 개혁이라는 것이 너무 규제 완화로만 치우쳐가지고 너무 양극화라든지 빈부격차를 초래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지금 현 정국을 살펴보게 되면은 뭐 정치권도 그렇고 해결될 일도 많고 풀어야 될 것도 많고 정말 그 정리가 될 부분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 지금 정국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권 보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게 어쨌든 그 국회에 압박을 하고 사회적 힘을 사회적 지성, 집단 지성을 모아서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 현실적인 힘은 사실 국회와 행정부와 청와대와 이렇게 정치권에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국민들이 참여해서 뭔가를 바꿔나가고 또 자기 주장하고 이런 건 맞습니다.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야가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은 의미가 없는 거죠. 원론적인 얘기야 뭐 다 하는 얘기고 예. 여야 의원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닌데. 근데 원론적인 얘기 본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요. 자꾸만 본질을 흐리는 듯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지금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아무튼 이 유가족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전 변수라고 봐요. 그 부분이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킨 것은 여야죠. 입법부니까. 그렇다 해서 이게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든지 지나치게 뭐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이런 얘기들은 전 사태에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하나의 협상 주체로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어쨌든 유가족들도 대승적인 양보가 좀 필요하려고 봐요. 왜냐하면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안 주겠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에요. 이게 당위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차원하고 또 다른 얘기거든요. 여당의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유가족들도 또 그렇다면 여권에서도 지금 나왔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유가족들이 제안하는 특검 추천위원 중에서 여당이 추천하는 그러한 것들도 여권이 좀 전향적으로 모색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 특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건데 유가족들은 그 특검을 불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족들로 하여금 특검을 믿을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권이 보다 전향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유가족이 수사권 기소권만 주장하게 되면은 그것도 이게 너무 교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다 좀 대승적으로 양보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팽팽한 입장인 거죠. 뭐 여권은 전향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유가족 입장에서는 대승적으로 양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 정치권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유가족들이 대승적으로 양보를 한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전혀 수사권 기소권 문제는 여권으로서는 진짜 확고해 보입니다. 이게 뭐 전략적 카드가 아닌 걸로 보여요. 아마 지금 여권이 협상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 마지노선이 아마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게 전 마지노선으로 보여요. 제가 뭐 여권의 속내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어떻게 유가족들이 합의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특검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권의 입장은 특검은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엊그저께 했어요. 3차 협상 때. 새누리당과 유가족들의 협상에서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긴 하나
아무튼 특검이 그 유가족들이 바라는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검은 정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의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 부분이 마지막 협상의 접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겠죠. 추석 이후에. 지금 당장 이제 추석 전에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사권 기소권 주는 문제는 사실은 법리적으로는 찬반 양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권의 확고한 입장은 형사 사법처를 흔든다는 것이고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더라도 사법처를 흔드는 게 아니다라는 또 이론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일단 수사권 기소권 줄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민족일보 조영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제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